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혁명을 맞이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디지털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참 어렵고 생소하진 않으세요? 여기저기서 메타버스니 NFT니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모르겠다면 저와 함께 세븐테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MKYU의 김미경 학장님이 테크 혁명의 전체 지도를 그리기 위해 8명의 국내 최정상 전문가분들과 함께 쓴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책에서는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의 만남을 가속화하는 6가지 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 로봇,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과 이 기술들이 연결된 총집합체 메타버스까지 총 7가지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챕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의 첫 챕터인 정지훈 교수님의 챕터 중에 세븐테크를 간단히 요약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면서 세븐테크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미 시작된 IT 혁명의 서막, 세븐테크. 이제 본격적으로 세븐테크 이야기를 꺼낼 차례다. 세븐테크란 이미 2020년부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세 번째 사이클의 핵심으로서 앞으로의 세상을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적으로 뒤바꿔 놓을 7가지 IT 기술을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로봇공학,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그리고 메타버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븐테크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이번 사이클의 경우에는 시기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세상을 바꿀 거대한 사이클은 현재까지는 약 20년을 주기로 교체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PC, 윈도우, 인터넷 사이클, 2007년에 시작된 모바일 사이클 사이에도 20년의 간격이 벌어져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까지 20년씩이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크게는 하드웨어 보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어떤 기술이든지 시장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가격이 떨어져서 공급이 쉬워져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용에도 익숙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사람들의 습관도 바뀌어야 한다. 게다가 다른 여러 기술들과 함께 접목되어 원활하게 퍼져나가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또한 설사 기술이 빠르게 진전된다 하더라도 경제성이라든지 기타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세 번째 사이클은 빨라야 2025년 무렵에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세븐테크 사이클은 그보다도 5년 정도가 더 앞당겨져 2020년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다. 코로나가 우리 세상의 진화의 시계를 빠르게 당겨놓은 것이다. 이로써 세븐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IT 혁명의 막이 올랐다. 이제 문제는 이 새롭고도 거대한 물결 위에 누가 먼저 올라타는가 하는 것이다. 이 거대한 물결 위에서 그 어느 곳보다 와신상담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첫 사이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번째 사이클에서 애플과 구글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겼다. 이후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는 40대의 젊은 CEO 사티아 나델라를 등장시키며 새 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간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의 하버드 대학교 동창인 스티브 발머가 대표직을 수행했는데, 스티브 발머는 카리스마 있고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시대 감각을 읽는 데는 능력이 부족했다. 새 CEO 자리에 오른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미래 비전 두 가지를 그려냈다. 첫 번째 비전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1위를 지키던 아마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번째 비전은 혼합 현실이다. 세븐테크 이전의 IT 기술은 물리적 세계의 IT 기술을 접목해 현실을 증강하는 기술, 즉, 증강현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학술적으로 증강현실은 비전 기술에 접목한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디지털 또는 IT 기술이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상현실과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니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물리적 세계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만 기술이 개발되었다. 한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컴퓨터 게임처럼 본래 디지털인 세계에 물리적인 체험 기반을 마련해 가상을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 즉, 가상현실이다. 그렇다면 물리적 세계도 있고 디지털 세계도 있는 셈인데, 이 두 세계가 서로 양극단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나중엔 결국 중간의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를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으로 봐서 혼합 현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현실 세계는 디지털 세계와 어차피 융합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그러니 이와 관련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비전화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두 번째 미래 청사진이다. 물론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확장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런 비전을 그려냄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의 패배를 극복하고 자신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디지털 세계의 SOC,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구체적으로 세븐테크를 구성하는 7가지 기술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가장 먼저 살펴볼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아마존이 현재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클라우드 덕분이다. 클라우드는 디지털 세계의 SOC,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가 없으면 이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에 모바일도 연결되고 스토리지도 되고 서버도 성장시킬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며 각종 앱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은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클라우드 분야에서 현재 1위 기업이 아마존이라면 2위는 앞서 언급했듯이 미래 비전으로 여기며 뛰어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했다. 그리고 3위가 구글이다. 현재 이 세 기업이 디지털 세계의 SOC에 해당하는 클라우드를 장악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과 현실을 잇는 사물 인터넷,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공지능. 클라우드가 디지털 세계에 있는 것이라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때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다. 바로 세븐테크의 두 번째 기술이다. 나는 사물 인터넷을 설명할 때 종종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비프로스트의 다리를 이야기하곤 한다. 북유럽 신화에는 신들의 세계인 아스가르드와 인간들의 세계인 미드가르드가 존재한다. 두 세계는 시간의 흐름을 비롯해 모든 법칙이 완전히 다른 곳이다. 그런데 이 전혀 다른 세계의 법칙을 연결하는 신이 한 명 있으니 그가 헤임달이라는 신이다.
해임달이 이 두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무지개 다리를 놓는데 이 다리를 비프로스트의 다리라고 한다. 그럼 이 다리가 연결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세계는 혼돈에 빠지고 만다.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연결됨으로써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계속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의 연결이 갈수록 긴밀해져 더 이상의 혼란은 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며, 사물 인터넷 기술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현재 가장 큰 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지금 우리 일상에서 스마트폰만큼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능수능란하게 연결하는 것은 없지 않은가? 세븐테크 세 번째 기술은 디지털 세계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인공지능이다. 우리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쌓고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획득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어도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이다. 사실 우리가 모은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를 새로운 가치로 창출해내는 것, 업그레이드된 가치로 전환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새로운 경제 인프라, 블록체인, 생활을 혁신하는 로봇 공학. 세븐테크의 네 번째 기술은 경제와 관련이 깊다. 현재 일반적인 아날로그 세계에서의 거래와 디지털 세계에서의 거래는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미래 세상은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결합된 무한히 큰 세상이 될 터인데, 그러려면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특히 메타버스의 등장과 함께 NFT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는데, 이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뜻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기술이 등장하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세븐테크의 다섯 번째 기술은 현실 세계의 혁신 기술로서의 로봇이다. 지금까지 나는 가끔 농담 삼아 로봇 기술을 양치기 소년 기술이라고 부르곤 했다. 그동안 로봇 관련한 기술이 세간의 주목을 잔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과를 이뤄 산업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로봇 연구자들도 현실적 가능성에 고개를 갸웃할 정도였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었다. 로봇이 세상을 바꿀 때가 된 것이다. 흔히들 로봇이라고 하면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휴머노이드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사실상 그런 로봇은 앞으로도 상용화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대략 20에서 30% 정도로 시장의 대부분은 로봇 청소기 등 청소 로봇이 차지하고 있다. 인간의 모습을 담기보다는 움직이는 기계에 더 가까운 형태지만 청소 로봇처럼 한 가지 기능에 특화된 로봇은 실제 우리 삶에 매우 유용하다. 어설프게 인간을 조금씩 흉내낸 로봇보다 이처럼 기능적으로 발달한 로봇, 일 잘하는 로봇은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미래의 인터페이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두 세계의 완전한 공존, 메타버스. 디지털 세계가 그야말로 나날이 새롭게 확장되어 가면서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뛰어넘어 그보다 훨씬 수준 높은 단계에서 디지털 세계와 소통하는 일을 필요로 한다. 이때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다. 스마트폰 이전에 우리는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만 했다.
그러다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니 가장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단지 작은 모바일 화면을 보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일밖에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우리가 직접 기기를 뒤집어 쓰는 것이다.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 두 세계의 접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세븐테크의 여섯 번째 기술인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이다. 다시 말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연결되는 미래의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풀어보면 인터는 A와 B 사이에 있다는 뜻이고 페이스는 얼굴을 뜻한다. 즉, 인터페이스란 얼굴과 얼굴 사이에 있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마주보고 있을 때 서로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터페이스다. 그렇다면 미래의 인터페이스 기술은 단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될 것이다. 세븐테크의 마지막 일곱 번째 기술은 메타버스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기술은 결국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의 만남을 가속화하는 기술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두 세계가 연결된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디지털로 존재하는 세상,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완전히 공존하는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한다. 앞서 설명한 여섯 가지 기술이 모두 모이면 드디어 메타버스가 구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븐테크의 일곱 가지 기술은 각각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 리빙으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살아라. 세븐테크의 시대가 오면 우리의 문화적 인식은 크게 바뀔 것이다. 가치관도 달라질 것이며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달라질 것이다. 이에 대한 성찰로서 영화 제작사 루카스필름의 특수효과 랩인 ILMX 랩의 감독 비키 돕스백은 지금과 같은 기술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스토리텔링이 단방향을 벗어나 점차 양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용자가 기본 스토리 자체의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스토리 리빙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시대가 스토리텔링의 시대에서 스토리 리빙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콘텐츠가 내장한 스토리텔링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 스토리 안에서 같이 살아가자는 것이다. 그것이 스토리 리빙이다. 메타버스를 향한 세븐테크의 혁명이 우리 앞에 어떤 미래를 펼쳐놓을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엄청난 혁신이라는 것만 확신할 수 있을 뿐. 이 책을 통해 세븐테크를 면밀히 이해하는 과정을 모두가 나름대로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해보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라본다. 궁극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공지능.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일.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든다는 관점. 다른 하나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든다는 관점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 쪽에 손을 들겠다. 이 관점은 인공지능의 바이블이라 불리우는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의 책 인공지능에서 정립된 것으로 이제부터 시작될 인공지능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 관점에서 출발한다.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 목표를 최적화하는 기계를 만드는 일이다.
이때 인공지능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다. 즉, 인공지능은 주어진 목표를 위해 적절히 행동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론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란 지능적 사물, 좀 더 지능적인 인간, 지능적인 환경,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빌딩을 생각해 보자. 어떤 빌딩이 스마트하다, 지능적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빌딩이란 뜻이 아니다. 빌딩 관계자들의 목표, 즉 안전성이나 편리성, 쾌적함 등을 위해 적절히 행동하는 빌딩이라는 뜻이다. 휴먼 로봇 시대는 멀었다. 2014년 휴먼 로봇 시대는 멀었다라는 글을 신문에 쓴 적이 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감성 로봇 페퍼를 2015년에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피력한 글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미디어 랩이 만든 패밀리 로봇 지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평가를 했다. 이들 로봇에 대해 비관한 이유는 간단했다. 이들이 사람 같은 로봇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로봇은 지나치게 사람처럼 생겼고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마케팅이 되었다. 결국 페퍼는 현재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주간 아사히 기사에 따르면 페퍼와 3년 계약을 한 기업들의 85%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사람과 유사한, 사람과 닮은 인공지능을 추구하면 실패하기 쉽다. 그렇다면 사람 같지 않은 로봇은 어떨까? 사람 같지 않은 로봇의 성공 사례가 서빙 로봇이다. 서빙 로봇은 한 번 목표를 정해주면 거침없이 그곳을 향해 간다. 지금도 대형 음식점 중에는 서빙 로봇을 이용하는 곳들이 꽤 있다. 손님들은 그곳에서 종업원들이 서빙 로봇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베어 로보틱스는 바로 이 서빙 로봇으로 성공한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를 창업한 하정우 대표는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순두부 가게를 시작한 인물이다. 그러다 서빙하는 종업원들의 고된 업무를 파악하고 음식을 나르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로봇에게 맡기면 사람은 고객과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구글을 떠나 다른 2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2017년 서빙 로봇을 생산하는 베어 로보틱스를 설립했다. 그의 판단은 그야말로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2020년 초 베어 로보틱스는 소프트뱅크로부터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날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2021년 8월 인간과 비슷하게 디자인된 로봇인 테슬라봇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하며 2022년에 그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인간형 로봇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봇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다. 사람 같은 AI는 천동설, 합리적 AI는 지동설. 비유하자면 사람 같은 AI는 천동설, 합리적 AI는 지동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 같은 AI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던 옛날식 사고일 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과 닮는 것이 아닌 더 합리적인 AI로 가게 되어 있다. 생각해보자. 비행기가 발전하면 할수록 새처럼 생기고 새처럼 날았는가? 그렇지 않다. 자동차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처럼 뛰었는가? 그렇지 않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개발은 새처럼 날개를 퍼덕이는 모형을 포기하는 데서 출발했다. 항공공학은 새처럼 나는 기계의 개발을 포기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에서 비행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유체역학 이론인 베르누이 방정식을 응용해 비행기가 발명됐다. 즉, 인공지능 연구에서 인간이나 동물 같은 자연 생물체들을 참고는 할 수 있으나 그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 그림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법이 가장 큰 범주에 있고 그 안에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이라고 불리는 방법론이 있으며 다시 그 안에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방법론이 있다. 이를 보면 딥러닝은 머신러닝 기법의 일종이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 기법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세돌 구단을 이긴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도 CNN이라는 딥러닝 방법론에 강화학습형 기계학습 방법론이 합쳐지고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기존의 인공지능 방법론이 합쳐져서 탄생한 것이다. 기계는 어떻게 학습하는가? 그럼 기계학습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기계가 세계에 대해 경험하면 할수록 성과가 향상될 경우 그 기계는 학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세탁기가 처음 샀을 때보다 5년이 지난 지금 성능이 더 좋아졌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세탁기는 학습하는 세탁기라고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세탁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기계 중에 학습이 가능한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스마트폰이 그런 성향을 다소나마 띠기는 한다. 스마트폰을 바꾸는 일에 약간의 고민이 필요한 것도 초기화할 경우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실 그래서 이름이 스마트폰이다.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기계들이 다 스마트해져서 학습하는 기계로 변신해 있을지 모른다. 이제 딥러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신경망 구조를 떠올려 보자. 뉴런에는 핵, 수상돌기, 축색돌기가 있으며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시냅스라고 한다는 정도를 기억할 것이다. 이를 컴퓨터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주변의 뉴런과 모두 연결된 하나의 뉴런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를 모두 더해서 어떠한 값보다 크면 소리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인간의 논리적인 추론이나 자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대략 1946년쯤의 일이다. 그리고 이 원리를 처음으로 기계로 만든 것이 1958년경의 일이다. 인간의 신경망 작동에서 영감을 받아 단순화하고 재창조한 인공신경망 구조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고 자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바로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딥러닝이다. 인공지능은 불량 너트를 어떻게 판별할까? 안산 시화공단에 있는 프론텍이라는 기업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의뢰받은 일이 있다. 너트를 만들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그동안은 너트의 사이즈가 정확하고 너트의 나사선이 일정하게 들어가 있으면 정품으로 취급받았다. 그러던 것이 현대자동차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너트의 품질에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게 되었으니 약간의 흠이 있는 너트도 모두 불량품 처리를 해야만 했다. 문제는 그 회사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너트의 수량이 무려 10만 개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비전 검사기는 새로운 품질 조건을 검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불량품을 검수하기 위해 너트 하나하나를 사람의 눈으로 판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즉, 하루에 10만 개의 너트를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 판별해야만 했던 것이다. 얼마나 고된 노동인가. 그래서 회사에서는 너트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달라고 의뢰해 온 것이다. 내가 소속된 경희대 빅데이터 연구센터 개발팀은 몇 달간의 고투 끝에 0.2초 안에 95% 이상의 정확도로 너트를 분류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의 구동 원리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너트가 유리판 위에서 한 바퀴를 돌게 한다. 이때 위아래에서 카메라 3대가 너트를 찍어 인공지능 시스템에 보내면 이 시스템이 불량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불량품으로 판단되면 에어건이 나와서 해당 너트는 유리판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 시스템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딥러닝 구조를 가지고 와서 프론텍 회사의 데이터에 넣어 학습시킨 것이다.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 후 공장 시스템에 내재화시켰다. 불량품을 찾아내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경희대 빅데이터 연구센터 개발팀은 2020년 미국 인공지능 학회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상을 받기도 했다.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을까?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어디까지 진보했을까? 체스나 퀴즈, 바둑, 장기, 아타리 게임에서는 이미 인간을 이기고 있다. 구글이 인수한 영국 회사 딥마인드에서 이 모든 게임 항목을 다 이기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으니 이것이 뮤제로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기보를 학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게임하면서 학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보청기, 인공지능 에어컨, 인공지능 전자레인지 등도 나오고 있다. LG전자의 최신형 에어컨 중에는 에어컨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모델들이 있다. 에어컨에 카메라가 왜 필요할까? 사람이 있을 때만 에어컨 바람이 나오게 하고 집안의 구조를 탐색해서 적절한 곳에 바람을 보내기 위한 장치다. 물론 여기서 찍은 사진은 LG전자 클라우드로 가지 않는다.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클라우드 시스템이 아닌 작은 카메라 칩에 인공지능을 붙임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지능적인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엣지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자레인지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어 음식이 제대로 익었는지를 판별한다. 예컨대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때 단지 작동시킨 시간만 가지고는 제대로 익었는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전자레인지에 달린 카메라가 음식이 제대로 익었는지 노릇노릇하게 익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보청기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제품의 하나다. 보청기란 오디오 앰프처럼 주변의 작은 소리를 크게 키워주는 기계다. 그런데 이때 사람 목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까지 크게 키우면 착용자는 무척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변의 소리 중에서도 사람의 목소리만 골라 증폭시키고 그 밖의 모든 소음은 제거하도록 발달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각각 구분해서 목소리마다 다르게 듣도록 해주는 기능까지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떨까? 현재 2단계 자율주행 자동차, 4단계 자율주행 자동차 등 여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테슬라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앞좌석이 아닌 뒷좌석에 느긋하게 앉아 창밖을 구경하며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아직까진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여전히 실수가 잦은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그 실수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류라면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현재 인공지능을 응용해서 성공하고 있는 분야들은 모두 인공지능의 실수가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뼈 나이를 측정하는 인공지능. 의료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는 어떨까? 요즘에는 키가 잘 안 크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손가락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12살 아이의 손가락 뼈가 엑스레이 판독 결과 9살 수준으로 나오면 키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진단하는데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아산병원은 뷰노와 협업해서 이를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시스템 개발에는 우선 종류별로 각 나이당 1000장 정도의 엑스레이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필요한 연령대를 5세에서 20세까지라고 하면 모두 16개의 나이대가 된다. 여기에 1000을 곱하면 1만 6천 장 정도의 엑스레이 데이터가 있으면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볼 수 있다. 게다가 엑스레이 사진은 흑백이어서 칼라보다 학습이 훨씬 더 쉽다는 장점도 있다. 뷰노는 아산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6만 장가량의 엑스레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켰고, 마침내 의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손가락의 뼈 나이를 판별하는 진단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그럼 이제 의사들은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아직도 인간이 해야만 하는 일은 너무도 많다. 인공지능의 기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는 보다 훌륭한 인간의 도구로서 활용되기 마련이다. 인공지능으로 스포츠계의 구글을 꿈꾸다. 다음 사례는 인공지능으로 독보적 영상 분석 기술을 선보임으로써 축구의 판을 뒤흔든 비프로 11의 경우를 보자. 비프로 컴퍼니의 강현욱 대표는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를 대상으로 스포츠 비즈니스를 시도했다. 그는 제일 처음 독일의 함부르크로 진출했다. 그곳에서 운동장에 카메라 3대를 놓고 90분짜리 축구 경기를 찍어 3개의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쳤다. 그리고 이를 보고 패스 성공률, 유효 슈팅률 등을 모두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이를 완벽하게 계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축구 마니아들이 가세해서 인공지능이 놓친 것들까지 보완해서 축구 기록을 만들어냈다. 2022년 1월, 현재 전 세계 1355개 축구팀이 비프로 11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하는데 이때 토트넘은 비프로 11의 고객사이고 메뉴는 고객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어차피 영상은 두 팀의 경기를 같이 찍는 것이다. 그럼 일단 해당 영상을 고객인 토트넘에 주고 메뉴에는 샘플만 준다. 그러면 샘플을 받아본 메뉴에서는 다시 이를 사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프로 11은 고객사를 계속 확장해 나갔다. 비프로 컴퍼니는 현재 스포츠계의 구글이 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비프로 컴퍼니는 축구팀에서 시작해 미식축구, 농구까지 서비스 제공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회사임에도 실제 비즈니스는 모두 외국에서 하고 있는 특이한 사례다. 이 또한 인공지능과 사람이 협력해서 비즈니스 체제를 구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순환자원 회수 로봇과 로봇 선생님.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선순환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를 AI와 로보틱스, 서비스 디자인 역량으로 구현한 기업이 있다. 바로 슈퍼빈이라는 벤처 기업이다. 이 회사에서는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을 수집, 분류, 가공해서 다시 고부가가치의 원재료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직 계열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곳의 순환자원 회수 로봇인 네프로는 일종의 자동 판매기처럼 생겼다. 내부에는 컨베이어 벨트 장치와 카메라, 그리고 체중계처럼 무게를 재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용자가 여기에 페트병이나 캔을 넣으면 무게를 재고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이 100% 페트인지를 확인한다. 만약 불순물이 들어있다거나 겉에 비닐이 제거되지 않는 등 100% 페트가 아니라면 다시 뱉어낸다. 반면 이게 무사히 통과될 시에는 종류별로 자동 분류해 압축한 뒤 내부에 저장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이용 실적만큼 적립해준다. 지금은 알루미늄 캔과 페트병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AI 모델 변경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기가 끝이 아닌 폐기물이 새로운 생산의 재료가 되는 순환 경제를 위한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다음은 리이드 사례다.
리히드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비전 펀드 2천억을 투자하는 등 현재 세계를 선도하는 에듀테크 회사로 우뚝 선 기업이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토익 컨텐트 리히드 튜터를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 리히드 컨텐트의 원리는 간단하다. 넷플릭스나 아마존, 왓챠 등에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추천하는 원리와 상당히 유사하다. 넷플릭스에서는 고객과 취향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재미있게 본 영화를 추천해 주는데, 이렇게 하면 해당 고객 또한 볼 가능성이 높다. 리히드는 이를 영어 토익 시험에 적용했다. 이용자들은 리히드가 신기하게도 자신의 점수를 기가 막히게 마치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사실 리히드 입장에서 이를 마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이미 앞서 토익 컨텐츠를 거쳐간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고객이 몇 문제만 푸는 것을 보면 문제 푸는 시간이라든지 오답률 등을 체크해 현재의 수준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이 틀린 만한 문제를 자꾸 제시하면서 계속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리히드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예상 점수 예측 오차의 최소화, 목표 실력 도달 시간의 최소화가 리히드 시스템의 슬로건이다. 리히드는 현재도 계속해서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세계의 에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일단 무엇이든 다 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무엇이든 초안 상태를 잘 만든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초상권 침해를 걱정할 필요 없는 사진을 원하면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얼굴도 잘 만들어주고, 새롭게 창업했을 때 회사 이름과 슬로건을 입력시키면 디자인 초안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몇 가지 초안 중에서 괜찮은 것을 골라 실제 디자이너에게 발주해서 발전시키면 된다. 이처럼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완벽한 것을 만드는 일은 잘 못하지만 초안을 빨리 만드는 일은 매우 잘한다고 할 수 있다. 번역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 초벌 번역은 대단히 잘한다. AI 번역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글 번역이나 네이버 파파고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것이 플리토의 번역 서비스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플리토는 원래 AI 번역 서비스가 아닌 집단지성 번역 서비스였다.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번역을 해주던 것이 2016년 인공지능 번역기가 등장하면서 플리토 역시 인공지능 번역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플리토의 서비스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사용자가 인공지능에게 먼저 번역을 시켜본다. 그리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사람에게 번역 요청을 한다. 이때의 비용은 5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3번 정도까지 주문을 할 수 있다. 처음 번역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식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경쟁한다. 최종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고 이 결과물이 플리토의 데이터로 들어간다. 반면 구글 번역이나 네이버 파파고에서는 재차 시도하여 완벽한 번역을 받아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다. 하지만 플리토에서는 집단지성 서비스에 AI가 들어가면서 데이터가 계속 발전하는 방식이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준 GPT-3. 2021년 1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 AI에서 공개한 화제의 주인공이 있다. 바로 AI 화가 달리다. 달리는 텍스트를 읽고 그에 맞게 이미지를 만드는 인공지능으로 지금은 말로만 지시해도 그림을 바로 그려낸다. 조만간 말로만 해도 3D 프린팅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아보카도 모양의 팔걸이 의자 샘플을 프린트해봐 라고 주문하면 디자인을 해서 프린트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2020년 오픈 AI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AI 시스템이 GPT-3, 생성적 사전학습 변환기 3였다. GPT-3는 n개의 단어 배열이 입력으로 주어지면 n 플러스 1번째에 나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출력하는 시스템이다. n 플러스 1번째 단어가 나오면 다시 그 n 플러스 1개의 단어 배열 입력으로 n 플러스 2번째의 단어 출력을 반복하며 대답과 문장을 만드는 구조다. 이 AI 시스템은 놀랍게도 인터넷에 존재하는 영어 문서를 다 긁어 모아 학습 데이터로 삼았고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장에 한 단어씩 임의로 구멍을 내서 그 단어를 맞추는 걸 자기 혼자 학습한 것이다.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이후 발표한 GPT-3에서는 꽤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길이는 눈이 몇 개야? 라고 물으면 길이는 눈이 2개야 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내 발은 눈이 몇 개야? 라고 물었더니 실망스럽게도 네 발은 눈이 2개야 라고 대답했다. 기존 영어 문서에는 발에 눈이 있다는 표현이 거의 없다. 기존 언어 표현에 없으니 학습이 안 된 것이다. 오직 언어적으로만 학습되었기 때문에 시공간적 상식이나 인과관계, 동기부여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서는 이처럼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처럼 GPT-3는 언어 모델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메일 회신, 채용 문서 생성, 광고문 생성, 간단한 웹, 앱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에서 초안을 빨리 생성해서 인간 사용자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멋지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루다는 혐오도 옹호도 모른다. 말하는 로봇 기술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용하기는 아직 어렵다. 예를 들어 콜센터 같은 곳에서 로봇이 일한다고 생각해보자. 무수한 고객들이 실제 사람에게도 순간적인 짜증과 화를 쏟아내는데 AI는 이에 아직 대응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여자친구 같은 단순 흥미용 채팅 로봇이라면 어떨까? 2020년 12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개발한 인공지능 채팅 로봇 이루다는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자연스런 느낌 덕분에 초기에는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곧 이루다는 동성애 혐오 발언 등의 각종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루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본 일이 있다. 여인과 여인이 살면서 성적인 사랑도 하는 것 너도 좋아해? 하고 물었더니 이루다는 좋다고 말했다. 남자와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좋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루다는 동성애가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품질이 떨어지는 기계일 뿐이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재미로 이루다에게 편견과 혐오 발언이 나올 만한 유도 질문을 했고, 이루다가 그저 동조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루다는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서비스를 종료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루다에게 아직 살아있어? 하고 말을 걸었더니 너한테 많이 고마워. 알지?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진짜 죽어버렸다. 모든 이용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숨을 거둔 것이다. 가치 추구의 목적형 인간이 되자.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가져올 변화 및 파급력에 대해 정리해보자. 먼저 부정적인 면을 보면 인공지능은 기존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동화에 따라가다 보니 편향성이 굳어질 수 있고 AI 알고리즘으로 취향이 획일화될 위험도 있다. 알고리즘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인간보다 기계를 믿음으로써 이것이 인본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좋은 점도 많다. 단순 반복적인 일, 하기 싫은 일은 점점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단순 반복적인 일에 안주하지 말자. 그리고 성장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디지털 나 서비스가 많아지면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관리할 방법이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좀 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요즘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목표를 극대화해주고 또 사용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건전하게 설정하여 이에 맞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택하고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는 금세 망가질 수 있다. 앞서 인공지능이란 목표를 최적화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인 목적형 인간이 될 필요가 있다. 더 좋은 가치관을 고민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를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활약이 늘어날수록 인간은 많은 여가를 즐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느끼는 교육이 중요해질 것이다. 하늘에 있는 구름, 땅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고 예쁘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대상에 직접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음악, 미술, 문학 등 모든 예술 분야를 음미할 수 있는 음미 교육이 중요하다. 어쩌면 인간의 삶에서 창의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음미가 아닐까? 이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아름다운 문화예술과 과학기술과 문학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자동화 기술과 일자리의 탄생. 인공지능의 활약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새로운 자동화 기술은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유추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카메라가 등장해 그림을 그리는 일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화가라는 직업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았다. 초상화를 그리던 화가들은 카메라 기술을 받아들여 사진사로 변신하기도 했다. 사진관이 등장하면서 필름과 카메라 제조 판매업, 사진첩, 사진관, 현상업, 유통업 등 새로운 산업 분야도 크게 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신문, 잡지, 광고, 출판 등 획기적인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사진의 등장은 유명인이라는 개념도 탄생시켰다. 이로써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시작되었다. 현재의 대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도 다름 아닌 카메라가 불러온 산업이다. 이처럼 카메라는 아직도 계속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마부들이 자동차 때문에 직업을 잃었을까? 마부들은 자동차 운전사로 변신했다. 마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정비하는 사람 등 새로운 고용이 생겼다. 버스, 택시, 트럭 등의 운송 산업이 탄생했고 운전사와 관리자의 고용이 늘어났다. 또한 장거리 이동의 욕구가 커져 여행 산업이 생기고 관련해서 교통산업, 숙박업, 요식업 등의 발달로 이어졌다. 자동차 엔진에 필요한 연료를 발전시키다 보니 석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과 산업이 발생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AI 엔진을 위해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다. 현재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르는 것이 데이터 레이블러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로 한마디로 데이터마다 일일이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개의 사진을 보고 그것이 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수많은 개의 사진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 이때 다양한 사진들 속에서 개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데이터 레이블러다.
물론 데이터 레이블링은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텍스트, 음성 등 작업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데 이 작업을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 플리토의 경우 기계 번역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바로 인간 번역가에게 번역을 의뢰하고 그 번역 결과는 다시 양질의 데이터로 쌓여서 번역 엔진 향상과 수익의 원천이 된다고 했다. 사실 플리토는 창업할 때만 해도 이런 수익 모델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데이터를 파는 회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등장으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것은 세상의 양면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사라지는 일자리의 이면에 어떤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될성부른 인공지능에 주목하자.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지금부터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배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사실 한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행운의 국가라 할 수 있다. 2016년 3월에 알파고가 한국에서 이세돌 구단과 바둑 경기를 하면서 전 국민이 인공지능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2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을 인공수정과 헷갈려 하기도 했고, 10년 전에는 AI 하면 조류 인플루엔자를 먼저 떠올렸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AI 하면 누구나 인공지능을 생각한다. 그만큼 한국은 AI의 발전 기반이 튼튼하고 실제 AI 회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들이 많다. 바야흐로 한국은 G9에 드는 세계적 위상을 갖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될성부른 인공지능 플랫폼 회사에 올라타자. 누가 플랫폼이 될지를 잘 판단하고 그 플랫폼의 공급자로 동참하는 것이다. 유튜브가 구글에 인수된 것이 2007년인데 당시의 유튜브는 그저 황량한 모래벌판일 뿐이었다. 만약 그때부터 유튜버를 꿈꾼 사람이라면 지금쯤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리드일까? 뷰노일까? 플리토일까? 슈퍼빈일까? 비프로 컴퍼니일까? 생각해보고 될성부른 인공지능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영업에 참여해보자. 성공의 법칙은 혁신에 올라타는 것. 와이덱스라는 덴마크 보청기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강의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보청기 역사를 살펴보니 100년 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귀에 대는 청진기가 보청기였다. 그로부터 아날로그, 트랜지스터 보청기, IC 보청기가 나오고 아날로그 보청기에서 디지털 보청기로 넘어가면서 와이덱스가 큰 돈을 벌게 되었다. 강의 당시 와이덱스 대표는 내게 청중으로 앉아있는 직원들을 소개하며 이분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할 때 저희 회사로 옮겨와서 큰 돈을 번 분들입니다. 라고 했다. 와이덱스는 시대가 바뀔 때 제품을 혁신하면 돈이 된다는 성공의 법칙을 알았고, 당시 직원들 역시 새로운 제품과 영업에 동참하면서 성공한 것이다. 와이덱스는 현재 디지털에서 인공지능으로 혁신하는 시대를 준비하며 다시금 시장을 석권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 이런 될성부른 인공지능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만드는 일에도 직접 참여해보자. 데이터 레이블러라는 직업은 어찌 보면 인터넷상의 인형 눈붙이기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단순 반복적인 일이지만 하다 보면 차츰 레벨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사업 환경에 자동화 기기를 도입하는 일에도 주목해보자. 서빙 로봇이나 로봇 바리스타를 예로 들 수 있겠다. 또한 디지털 나 사업 중 어떤 것이 뜨는지 잘 살펴보고 여기에 투자하거나 생태계에 참여해보자.
한마디로 인공지능으로 생겨날 새로운 일자리가 무엇인지 통찰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례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2020년 한 언론사 의뢰로 경희대 빅데이터 연구센터에서 한국의 대표 인공지능 스타트업 25개를 선정한 일이 있다. 그와 같은 스타트업의 현황, 그곳 대표들의 고민을 알아보고 거기에 자신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다. 지금은 가치 엔진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공지능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1차 산업혁명부터 보자. 이때 제조 서비스는 소규모 상점의 형태였다. 1970년대 한국을 떠올리면 된다. 동네마다 양복점, 양장점, 구두방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대부분 맞춤 구두, 맞춤 양복, 맞춤 정장을 만들어 판매했다. 그러다 1980년대에 TV에서 에스콰이어, 금강재화, 엘칸토 등을 광고하면서 이제 구두는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상품이 되었다. 매스미디어에 의한 대량 생산. 이게 2차 산업혁명이다. 그럼 3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가치 네트워크 기업, 플랫폼 기업의 등장이다. 두 종류 이상의 고객을 매개해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고 고객이 많을수록 우위를 점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 시기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가치 엔진이 활약하는 시대다. 엔진은 다른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계다. 자동차의 경우 연료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한다. 그런데 AI 엔진은 데이터를 연료로 해서 행동을 발생시키는데, 가치 엔진은 이런 AI 엔진을 활용해 가치 있는 서비스를 산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결국 AI 기업은 AI를 핵심 기술로 사용해 가치 있는 목표를 최적화하는 기업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시장의 규모가 크고 비용 절감 효과와 고객 가치가 큰 최적화 아이템을 탐색하는 것이다.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길로. 가치 엔진의 기본 의사결정은 크게 5단계로 볼 수 있다. 1. 데이터와 지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 어떻게 추론하고 최적화할 것인가? 3. 어떻게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산정하고 확대할 것인가? 4. 인간과 AI가 어떻게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5. AI 엔진을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할 것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목표를 잘 정하는 것이다. 선한 목표, 더 의미 있는 목표,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인생과 경영이 함께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AI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한탄하기를, 20년 전 프랑스가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봇 산업을 억제하지만 않았더라면 프랑스의 현실은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일찌감치 로봇 산업을 권장해서 현재 프랑스에 비해 로봇 산업이 훨씬 발전해 있고 고용 상태도 프랑스보다 우수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인공지능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종사자들은 그러한 인식을 위해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길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